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과 사별했을 때 남편이 남겨준 연금이나 제주도에 있는 두 번째 집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짐 쌀 준비 시작해요. 집 팔렸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만 그 짐은 제 것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것은 장례를 치른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편 김진우를 마지막 길로 보낸 지 꼭 21일 만이었죠. 저는 여느 아침처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차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 식어 있었습니다. 7년 전쯤 손녀 서연이가 선물해준 최고의 할머니라고 쓰인 머그잔에서는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머그잔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낯선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부엌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전화를 받을 때의 제 목소리마저도 낯설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조하고 조급한 목소리였죠. 그 애가 운동화를 사달라고 돈을 조를 때 사춘기 시절에나 쓰던 말투였습니다. 이제 32살이 된 아들은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요구했죠. 저는 머그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민준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니 기쁘구나. 엄마, 서운하게만 듣지 마세요. 수진이랑 다 얘기했어요. 엄마 혼자 그 집에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집이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널 짓누른다고 하지 않았니? 네. 엄마가 대출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희가 그렇게 결정했지. 대출은 5년 전에 다 갚았다. 아빠가 조기 상환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넌 그게 무의미한 짓이라고 했었지. 아들은 침묵하더니 이내 짧고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웃음에는 풍자가 섞여 있었다면 민준의 웃음은 차갑고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우린 그냥 엄마를 돕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는 아버지 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것도 약값으로 다 나갈 텐데.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는 방치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장미는 가지치기가 되지 않았고 남편과 매년 가꾸던 텃밭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그가 없으니 모든 것이 텅 비고 황량했습니다. 정말 사려 깊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네가 우리 집 정원에 와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도 이게 더 낫다고 동의했어요. 수진이네 집으로 이사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아래층에 반지하 방이 있는데 출입구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수진이는 장례식 이후로 저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동의했다니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초조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운명을 결정했을 겁니다. 엄마를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까를 논의했겠죠. 그들은 제 미래를 선택지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제가 여행 가방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미 집 살 사람도 찾았어요. 그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수진이 남편 사촌이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현금으로 빨리 사겠다는 고객이 있대요. 저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례식 후에 이웃과 지인들이 가져다 준 각종 반찬과 끓여놓은 국, 계란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가져다 준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었구나. 이미 날 이사시킨 거였어? 엄마, 우린 엄마를 돕고 싶은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신 것뿐이에요. 수진이가 살림을 도와주고 엄마는 서연이 가끔 오면 돌봐주고 다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넘겨주면 너희는 그걸 팔고 나는 곰팡내 나는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나 쌓여있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하라는 거구나. 엄마,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뿐이야. 그럼 말해봐. 넌 그 대가로 뭘 얻지? 저요? 네. 수진이는 공짜 보모의 요리사, 간병인을 얻겠지. 그럼 넌? 수진이랑 저 아파트 구하고 있어요. 계약금이 만만치 않아서요. 우리가 돈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 제 집을 판 돈 말인가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인 침묵이었죠. 엄마, 수진이랑 다 계산해봤어요. 엄마가 우리 모두를 도울 수 있어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기쁨 없이. 공평하다고. 뭐가 공평한지 알고 싶니, 민준아?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 팔 생각 말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게 공평한 거야. 수진이가 보모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남편 물건들 속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찾아오는 게 공평한 거고, 공평하다는 건 누구에게 편리하냐가 아니야.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지. 그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낡은 정원을 바라보았고 창에 비친 제 모습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다 지쳐버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끌지 마세요.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쪽 부동산에서 이번 달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대요. 우리 모두에게 더 쉬워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만 빼고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였고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엄마도 죽은 이의 아내도 아닌 부동산과 연금을 가진 인적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공과금을 내고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찾아냈던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투자 서류, 그리고 집 소유권 증명서, 제주도 지배 등기 서류였습니다. 반년 전 남편은 부엌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거긴 따뜻하고 바다가 있어. 우리 테라스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자. 손주들 없이 번잡함 없이 그냥 당신과 나 둘이서만.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참 몽상가야. 우리가 어딜 가요? 제주도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서 당신 명의로 해놨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혼자라도 가. 꼭 가야 해. 그날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오늘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러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냄비나 옷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서류, 낡은 사진 앨범, 남편이 항상 정원에 나갈 때 입던 스웨터, 그리고 팔꿈치에 헝겊을 덧댄 제 낡고 따뜻한 스웨터, 서연이를 기차역에서 마중 나갈 때 늘 입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인 최 여사님이 대낮에 문을 두드리며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떠나면 우리 여자들은 남아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현관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길을 떠나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조용한 곳,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다른 여자가 더 이상 남이 짜놓은 각본대로 살 수 없을 때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틀 후 저는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어색했지만 마음속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에 제주도에서 보낸 믿을 만한 택배 기사를 통해 도착했던 열쇠까지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알고 있었죠. 집은 조용한 동네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한국말도 잘 통하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쇠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는 라벤더와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하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구가 있었고 단순하지만 깨끗한 부엌에는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물 2병과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사모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완전한 정적 속에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갈매기 소리와 올리브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두렵지도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필요한 사람, 편리한 사람, 혹은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진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을 정리하고 마을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상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나이 든 한 제주도 상인은 제게 귤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조옵서에. 저는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그저 인간적으로 반겨줄 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가 아닌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책에, 다음에는 노트북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낡은 노트북을 선물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글을 잘 썼어. 언젠가 시작해봐. 이제야 저는 시작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가장 먼저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속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따뜻한 곳에 있단다. 엄마가 난리 났어요.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할머니 머리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요. 아빠랑 엄마가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난 건강해. 그저 나를 들어주지 않는 곳에 더 이상 있을 의무가 없을 뿐이야. 서연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에. 아니, 우리를 위해 사주신 집에. 이제는 나를 위한 집이 됐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내 명의로 해놓으셨어. 조용히 모든 걸 아셨던 것처럼. 서연이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아, 서연아.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단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딸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는 무책임한 늙은이처럼 행동하고 있어. 우린 다 엄마를 위해 한 건데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민준 오빠는 엄마 지원을 기대했는데 엄마는 도망쳤잖아. 겁쟁이.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아들 민준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엄마를 한정치산자로 지정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근거가 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마침내 모든 것을 꾸밈없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은 배려심이 깊거나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편리한 존재에 익숙해졌을 뿐이고, 이제 제가 불편해지자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박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서류를 손녀에게 상속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녀는 단지 상속인으로만 명시될 뿐 처분할 권리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아니라 왜 손녀에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는 사람을 보지만 아들은 계산을 하니까요. 서류를 정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희열도 특별한 기쁨도 없이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걸어왔던 긴 길 끝에 마침내 숨을 내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고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시장에 가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면서도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온 지 세 번째 월요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되십니까? 여기는 가정법원 후견과입니다. 박순자 씨께서 정신건강 악화로 인해 법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 제한을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아드님께서는 박순자 씨께서 갑자기 예고 없이 해외로 출국하셨고 연락을 끊고 본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한 곳이 아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가 아닌 곳으로 제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나 위임인이 있으신가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있고 온전한 정신과 제가 있는 곳에 머물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든 서류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짧은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전화 한 통, 사과 한마디, 인간적인 질문 하나 없이 바로 기관을 통해서 엄마가 방해가 되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낙인 찍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바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알아봤어요. 엄마가 변호사한테 갔었대요. 아빠랑 같이. 법원을 통해서 할머니가 돈이랑 재산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려나 봐요. 알고 있단다. 걔네는 정말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요, 할머니. 걔네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불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서연이는 침묵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어요. 할머니 괜찮다고 저랑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너 지금 할머니 편드는 거냐고 했어요. 저는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분홍빛 구름, 부드러운 바닷바람, 따뜻한 빛,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모두 내가 더 이상 배경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에 있구나. 그들이 배경이 되고 나는 목소리와 선택권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 서연아, 제가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화나지 않아.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들은 엄마가 그림자이거나 지갑이어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한 명의 인간이 되면 그건 위협이 되는 거지. 다음 날 저는 마을에 가서 빵과 치즈, 와인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평온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온하다는 게 벌써 행복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덧붙였습니다. 눈빛은 슬퍼 보이는데 용감하시네요.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슬픔도 있고 상실감도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에게서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하는데 우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돌아와서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린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엄마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열고 글을 계속 썼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애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편리한 존재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이 되기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햇살에 잠을 깨고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남편이 한때 촌스럽다고 했던 린넨 셔츠를 입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과시용도, 엽서 속 풍경도 아닌 진짜 행복.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서연이는 매일 문자를 보내 제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무엇을 읽는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내 엄마는 뭐라고 하니? 제가 떠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언제 저를 가족으로 여겼나 싶어요.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비위를 맞춰야 할 때만 빼고요. 저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아, 그럴 의무는 없어. 제 자신에게 의무가 있어요. 할머니는 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세요. 그냥 저를 봐주시잖아요. 저도 살아있는, 진짜 자유로운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계시는 동안에요. 저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렴. 하지만 손녀로서가 아니라 내가 곁에 있는 것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렴. 서연이는 일주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에 배낭을 메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닌 학창시절 이후로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살이 빠졌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어지셨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흙먼지 나는 길, 귤나무, 빵집, 매일 아침 문 앞에 찾아오는 고양이까지. 여긴 모든 게 숨쉬는 것 같아요, 할머니. 공기마저 우리 동네랑 달라요. 여기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달라지셨어요. 난 그저 두려워하는 걸 멈췄을 뿐이야.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아이들의 존중을 잃으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서 깨닫게 돼. 그림자로 변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사는 법을 배우든가. 서연이는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월말까지, 그러다가는 다음에 뭘 할지 알게 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그저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이를 돕고 낡은 창문을 닫고 제주도식으로 커피를 끓이려 애쓰다 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랑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스캔들 없이 있는 그대로 대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네가 할망구를 선택했다면 걔랑 살아. 우리한텐 그런 애 필요 없어. 미안하구나, 서연아. 후회 안 해요.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선택한 건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도, 조종도, 연기도 없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말해야 할 때 너무 많이 침묵했지. 나 자신을 이용당하도록 내버려뒀어. 그리고 아마 그걸로 내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친 거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걸 바로잡고 계세요. 무너지지 않으셨잖아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녀를 위한 방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
아니, 제주 사투리 강좌에 등록하고 우리에게 아침 식사로 토마토를 넣은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것처럼요.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고 조용하며 따뜻한, 쫓아내고 싶지 않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노트북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집, 평온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 대신 우리에겐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떤 속담보다 나아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테라스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새로운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8월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른 열기 속에 잠잠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낮 동안 그늘에 숨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테라스에서 직접 키운 민트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30년 동안 타인을 위해 살다가 혼자 남겨진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깨달은 이야기.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출판해야 해요. 이건 그냥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늙어서 짐이 되어버린 수천 명의 여성들 이야기예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기다려보렴. 아직 할 말이 다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주변의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을 가지러 갔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소인이 찍힌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순자 귀하의 국내 재산에 대해 부분적 성년후견 개시 및 자산 처분권 임시 제한을 위한 심판이 청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유, 자발적 해외 출국 및 직계 가족과의 연락 거부,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닫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제 아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저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마치 낡은 기계처럼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과정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쾅 닫고 다시 앉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할머니가 키우셨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밤새 아플 때 곁을 지켜줬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내 아들이야, 서연아. 하지만 그게 나를 마음대로 할 권리를 주지는 않아.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니? 통제. 그게 그들에게 권력감을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을 때는 안전했지. 하지만 나오자마자 나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된 거야.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 엄마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으면 엄마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어릴 적 제가 엄마 인형 놀이를 거부하고 해적이 되고 싶어 했을 때처럼요. 그때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정상적인 여자애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러자 할머니는 나중에 말했죠. 정상적인 여자애들도 여러 종류란다. 행복하기만 하면 돼.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히 법적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떠났고 거주지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시나리오에 일부가 되지 않겠다는 법적 의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의료 진단서, 은행거래 내역서, 공식 서류 준비를 도왔습니다. 법원에 직접 통지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사본을 보내주세요. 제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온전한 정신 상태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일주일 뒤 답이 왔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심판 청구를 기각함. 권리 제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저는 서연이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할머니. 공식적으로 정상인으로 인정받으셨네요. 난 의심한 적도 없어. 하지만 이제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서류로 증명된 사실이야.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복숭아 파이를 굽고 저렴한 화이트 와인 한 병을 땄습니다. 등불을 켠 테라스에 앉아 멀리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1년 전에 누가 저한테 할머니랑 제주도에서 살면서 행복할 거라고 했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존재하고 마음이 평온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행복이 장소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9월에 제주는 특별합니다. 햇살은 7월처럼 뜨겁지 않지만 온기는 남아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마른 풀과 바다 소금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집 뒤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고 귤을 따고 로즈마리를 말리고 살구잼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그 안에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아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고요함.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심각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래 생각했어요.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할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물론이지. 넌 어른이고 자유로우니까. 그녀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참 쉬우시네요. 억누르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나도 통제 아래서 살아봤으니까 더 이상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네가 실수하더라도 그건 내 실수일 거야, 서연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남의 계산이 아니라. 서연이는 카페에서 보조로 일하며 설거지를 하고 음료를 날랐습니다. 몇 주 뒤에는 주인 아주머니와 친해져 제주 사투리를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웃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은 더 생기 있어졌습니다. 상상되세요? 그녀가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주인인 주희 아줌마가 그러는데 제가 자기 딸 같은데 더 차분하대요. 그러고는 자수가 놓인 앞치마를 주면서 이제 너도 가족이야라고 했어요. 진짜 가족 말이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 전화로요. 저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민준이니? 네, 저예요. 무슨 일이니? 법원으로는 이미 시도했잖니. 이제는 직접.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수진이가. 엄마가 모든 걸 서연이한테 줬다고 서운해해서 압박했어요. 너는 서운했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 집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모든 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평이라는 건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배신하지 않는 거야. 넌 단순히 내 집을 팔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넌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결정했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늦었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아는 게 낫지. 하지만 기억해도 난 복수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야. 그리고 네가 신뢰를 되찾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면 존중부터 시작하렴. 너 자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 그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오고 싶으시면 기쁠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 민준아. 하지만 화나 있지는 않아. 인생은 길고 각자 자기 갈 길이 있는 거니까. 전화 통화 후 저는 한참 동안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사과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믿으세요? 나는 심판관이 아니야. 그저 고요함을 원하는 여자일 뿐이지. 그가 존중을 배운다면 전화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겠지. 저녁에 서연이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해, 엄마에 대해, 할머니에 대해 할머니가 제게 영감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녀가 조용히 또박또박 떨리지만 따뜻하게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새로운 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요. 날이 갈수록 저는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이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레몬을 키워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에게 한 바구니씩 선물해주던 이웃 필라르 아주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신기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낯선 나라가 고향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죠? 그건 나라가 아니라 자유란다. 서연아. 자유에는 국적이 없어.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다니던 거 기억나니? 넌 항상 앞으로 달려가려 했고 나는 널 붙잡았지. 네, 제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화내셨잖아요.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때 나 자신도 놓아줄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잖니. 서연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요. 그 단순함 속에 제가 수년간 받아온 모든 엄마의 전화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우리는 한 세상의 두 주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리하고 책을 읽고 언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원고를 완성하고 제목을 간단하게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서연이는 이틀 만에 다 읽고는 눈이 빨개져서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할머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설명서대로 살고 살아있을 권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요.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늦었지만 진짜 자유요. 그럼 헛되이 쓴 건 아니구나. 출판해야 해요. 꼭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발행부수가 필요 없어.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일주일 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 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걸 말해주려고 전화했어요. 당신은 민준 오빠랑 저를 이간질했고 손녀에게 집을 줬고 사라져서 우리를 지인들 앞에서 망신시켰어요. 우리는 해명해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힘들었니? 네, 아주요. 그럼 내가 너희 부부가 나를 어디에 처박을지 결정하는 걸 듣는 건 쉬웠을 것 같니? 아니면 너희가 나를 문제 있는 할망구라고 부르는 걸 듣는 건? 너도 알겠지만 난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통제에서 벗어난 거지. 그건 같은 게 아니란다. 수진이는 침묵하다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네가 그걸 승리라고 본다면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거겠지.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눈을 흘기지도 않고 그저 다가와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있잖아요, 할머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엄마가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사랑이 조건에 달려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구나. 시끄럽거나 호전적이지 않고 내적으로 평온해졌어.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산다. 예전에는 사랑을 얻으려 애썼다. 이제는 그저 숨 쉰다. 그리고 내 곁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편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정착하여 서류 없이 친절하게 집을 빌려주기로 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사는 이웃집에 방을 얻었습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어학 강좌에 다니고 직접 동사무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것이 손녀가 아니라 제 발로 일어선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와 서연이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고 귀뚜라미가 울었으며 하늘에는 서서히 별이 켜졌습니다. 저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시기에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두며 말했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열어봐. 저는 그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짧지만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역할보다 더 큰 사람이야. 당신은 인간이야.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당신의 존재할 권리를 짓밟게 하지 마. 그리고 언젠가 떠나게 된다면 미안해하지 마. 그냥 가. 그리고 알아도 나였다면 당신 곁에서 함께 갔을 거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응. 그는 내가 언젠가 깨어날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그저 내가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할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일주일 뒤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언젠가 서연이의 부탁으로 제 원고를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답은 짧았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저희는 이 글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꿈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정을 받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픔과 그 뒤에 찾아온 고요함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살아있는 할머니예요. 세상이 들어준 할머니. 11월, 저는 해변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살짝 스치고 수평선이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거부당할까봐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늙는 것도 두렵지 않아. 그게 바로 행복이야. 서연아. 그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머니 편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예전에는 가족과 나 자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라는 걸요. 진짜니까요. 12월에 제 책이 나왔습니다. 발행 부수는 많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진실했습니다. 여성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인생을 써주셨어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어머니가 어떻게 느끼실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심지어 남성들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지도 요란한 논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언젠가 떠날 용기를 냈던 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언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남아서 문화센터에서 일하며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가끔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논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저를 듣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둘이서 조촐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함이나 사치 없이요. 하지만 그 식탁에는 가장 중요한 것, 존중과 고요함,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밖으로 나가 불꽃놀이를 보았고 서연이가 속삭였습니다. 떠나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남아줘서 고맙다. 제 이야기는 도망이나 승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68살에도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며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